뉴스 초반에 전해드린 것처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 건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임금이 되겠죠. 사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의 어떻게 보면 혹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대우조선해양을 갖다가 정리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던 때였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하청업체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한 30% 정도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여금도 한 550% 정도 삭감이 됐었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번에 하청업체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원상 회복을 좀 시켜달라 하는 게 주된 요구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네네. 이 임금 인상 말고도 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임 노조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활동을 인정해달라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단체 협약권을 갖다가 좀 인정해달라는 거죠. 이게 왜 이제 쟁점이 되냐면은 네. 사실 지금은 이제 어떤 하청업체의 직원들이 한 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22개 협력사에 어떻게 보면 연합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합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청업체들도 수없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일시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한꺼번에 과연 단체 협약을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노조의 입장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체 협약의 일종이니까 단체 협약을 좀 인정해 달라. 이게 이제 노조의 주된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네네. 그러면 이 노조는 이제 고통 분담도 함께 했으니 네네. 임금도 인상을 해달라 이런 네네. 입장인 것 같은데 네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청업체 입장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파업을 갖다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가 총 1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22개사 협력사 정도가 이제 민주노총의 금속노조에 가입이 돼 있는 거고요. 그 인원이 한 2,85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파업에 실질적으로 뭐 참여하겠다 아니면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돼 있는 인원이 한 350명 정도 되고 이번에 이제 파업하고 하는 인원이 한 120명 정도가 되는데 기존의 나머지 전부 다 인원에 대해서는 일단 임금 협상이 이루어져서 올해 이제 4.5%에서 한 7.5%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98%는 이제 임금 협상이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2%가 이런 어떤 사측이 생각하기에는 무리한 협상안을 들고 나오는 거는 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역시 이게 100여 개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금속노조에 포함된 협력사도 22개사인데 각사마다 경영 환경도 다르고 경영 성과도 다른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일괄적으로 타결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사측의 입장이죠. 그게 어렵다라는 게 사측의 입장인 겁니다. 예, 예. 그 밖에서 봤을 때는 네네. 이번에 조선업계가 올해 상반기 1위 자리를 다시 탈환을 하면서 네네네. 굉장히 업황이 좋아 보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이렇게 임금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국 조선업엔 봄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우습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여파예요. 러시아가 이제 가스관을 잠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액화 천연가스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려면 LNG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본물처럼 밀려 들어가고 있는데 대우조선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한 8조 원 정도 되니까 올해 수주 목표액의 거의 70%를 갖다가 이미 달성을 한 거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호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노동자들의 입장은 근로자들의 입장은 사실 이렇게 호황인 국면에서 네. 왜 우리가 7년 전에 삭감된 임금을 갖다가 인상시켜 주지를 않느냐 하는 게 이제 그들의 주장인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 사측의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하청업체들 입장에서 그럼 각각의 업체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본청인 대우조선해양에서 네. 그 임금 협상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거의 뭐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원청은 협력사와 협력사 근로자 간의 어떤
관계에 일제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도급법이라든지 파견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또 잘못하면 불법 파견 의혹까지 불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걸 갖다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 대우조선해양이 어려운 측면이 또 하나가 있죠. 네. 사실 지금 그 채권단에 어떻게 관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눈치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일단 하청업체에 대한 올해 이제 기성금 같은 경우는 한 3.1% 정도를 갖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일단 인상을 해줬다라고 네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우조선해양이 3.1% 정도 그 하도급 업체에다 기성금을 올려준 게 과연 충분하느냐. 여기부터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윤 대통령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네네.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네. 현재까지 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산업자원부의 어떤 추산이죠. 추산인데 현재까지 7월 15일 현재까지 한 5,700억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그 도큰에 뭐 진술을 하거나 건조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맥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출고가 돼야 될 게 사실 못 나가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한 도크가 멈추면 연쇄적으로 다른 도크까지 이게 연쇄 반응을 이겨 체인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처럼 사실 멈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 도크가 그러면은 각자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컨베이어 한쪽에서 벨트처럼- 나가면 또 이쪽에서 일이 들어와야 그런 되고 뭐 식으로 하는 되는 문제들인데 거군요. 앞에가 밀려 있으니까 사실 뒤에도 공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하루 매출액 추산으로 따지게 되면 손실이 한 260억. 그다음에 고정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렇죠. 감가상각비라는데 근비용은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그게 하루에 한 60억 정도 하니까 하루에 뭐 한 300억 정도의 손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산업자원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네. 노사 측은 지금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뭐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해결 방안은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비공개로 이제 사실은 양측이 만나가지고 사실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대우조선 해양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우조선의 노사가 공히 참여해서 사자가 비대면으로 이제 합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맨 처음에 이게 노조 측에서 요구했던 임금 30%로도 많이 좀 낮아져서 한 10% 정도를 갖다 요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사실 이걸 그대로 봐서는 안 되겠다. 이 어려운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정책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 현재 이런 대우조선 해양의 상황이 네네. 이 과거에 이런 조선업 구조조정 결과물 또 네네. 적자 기업의 숙명이다 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뭐 올해만 하더라도 좋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1분기에만 대우조선해양은 4,700억 정도 적자를 했고요. 2분기에는 손실, 예상 손실에 비해 많이 줄긴 줄었지만 한 550억 정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간신히 이제 적자를 갖다 탈출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어려운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채권단이 관리를 하는 기업들에서 임금 인상 요구라든지 아니면 하청업체에 대한 어떤 후한 기성금 지급 같은 걸 갖다가 현재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입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닐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이제 조선업 업종이 좀 호황을 보일 테니까 그 산업은행이라든지 정부 측에서 좀 정책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지금 전체 어쨌든 하청업체만 따져도 뭐 네네. 인원이 뭐 근로자들이 뭐 10,000명 이상 된다라고 제가 네,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지금 지금 그 독에서 지금 네네. 파업 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120명 정도 계시고 네네네. 그렇다면 이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시던 98%는 이미 임금 체결이 됐고 네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휴업을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예. 그 해당 주민들은 아무래도 가족분들일 테니까 네네네. 어제 지역분 주민분들은 파업을 제발 좀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한 얘기겠죠. 사실은 그 2015년 대우조선에 굉장히 불황을 겪으면서 사실 거제 통영 지역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지역 상권은 거의 뭐 완전히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조금씩 피어나는데 지역민들의 어떤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11,000명 중에서 지금 뭐 한 몇백 명 뺀 나머지 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도 있을 거고요. 특히 대우조선의 이제 원청의 근로자들도 불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노노 갈등 아니면 노조와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완전히 이걸 하청업체와 아니면 하청업체 노동자 간의 어떤 1대1 어떤 협상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사실은 다각적인 측면들, 여기까지 시민사회까지 좀 참여를 해서 사실은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현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교섭이 타결이 돼서 모두가 각자 일터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